장례식 후 어둑한 방 안. 정블레가 USB를 꽉 쥔 채 아들의 사진을 노려본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떠난 거구나. 그 여자가 널 망쳤어. 병원 복도 휠체어에 앉은 선희 앞에서 불레가 울부짖는다. 내 아들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게 말이 돼. 선희는 눈을 감은 채 한마디 내뱉는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요. 윤 과장은 죄가 없었습니다.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끝까지 모두를 지키려 했던 거네요. 그 사람은 제 삶을 구했어요. 이제 제 삶으로 갚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는 두 사람.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든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강릉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봄이 왔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이어진 좁은 길 양옆으로 개나리가 피어나고 마을 어기 버스 정류장 앞에는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블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끝만 보며 걸을 뿐이었습니다. 정블레는 올해 65입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손으로 매일 아침 꽃을 만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작은 꽃집, 그곳이 불레가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입니다. 오늘도 불레는 이른 아침부터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물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철제 문고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깼습니다. 불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얀 국화를 꺼내 포장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불레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국화줄기를 자르다가 손을 멈추고 불레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얀 국화꽃잎이 번져 보였습니다. 아들 윤재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재호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간 불레는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아직도 불레의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재호의 회사 동료 몇 명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불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불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멍하니 촛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속 재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불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고, 살아야 한다고, 세월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김 아줌마는 불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불레 씨, 이제 그만 마음 추스르세요. 재호도 하늘에서 어머니 걱정할 거예요. 약국 할머니는 영양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챙겨 드세요. 몸이라도 건강해야죠. 하지만 불레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아들 방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텅 빈 방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호가 쓰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매일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꽃을 포장하고 그 꽃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납골당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불레의 마음은 황폐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납골 땅은 고요했습니다. 불레는 제호의 위패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위패에는 아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제호야, 엄마가 왔다. 오늘도 내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 가져왔어. 불레는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몰랐어.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아 손수건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납골당 관리인 아저씨는 그런 불레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도 불레는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불레는 생각했습니다. 꽃은 다시 핍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꽃이 피어납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색깔로 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꽃은 다시 피지만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불레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불레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불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돌아온 불레는 꽃집 문을 닫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마을에는 저녁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는 불레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 속에는 놓지 못한 모정이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불레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은 쓸쓸했습니다. 재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불레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유리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레는 소매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불레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습관처럼 두 공기를 차렸습니다. 아들 것까지. 상을 차리고 나서야 불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없다는 것을. 빈 공기를 바라보던 불레는 그만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불레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불레에게 하루하루는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안고 사는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불레는 여느 때처럼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꽃집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가져다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불레는 허리를 숙여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안으로 들고 들어온 불레는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송장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송장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 윤재호. 불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재호.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재호는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블레는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송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호가 살아있을 때 보낸 택배였습니다. 블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보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블레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 한 장, 하얀 봉투 하나,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블레는 먼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재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블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혹시 이 택배를 받게 된다면 USB를 꼭 확인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레는 하얀 봉투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블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이런 돈을 보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블레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USB였습니다. 블레는 컴퓨터를 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행히 블레는 몇 년 전 마을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님이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며 적극 권유했고 블레도 꽃집 장부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싶어서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꽃집 문에 잠시 나갔다 온다는 쪽지를 붙이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블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컴퓨터가 켜지자 블레는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폴더를 클릭하자 영상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파일 이름은 엄마에게였습니다. 블레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재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블레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호는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아마 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블레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사실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하준이라는 이름의 8살짜리 아들이에요. 블레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자라니, 아들이 있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아들 하준이를 찾아주세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면 속 재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준이는 강릉 중앙동 157번지 2층 월세방에 있어요. 아이 엄마 이름은 김선희예요. 선희 씨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제가 돌봐주려 했는데 제가 없으면 하준이가 혼자가 될까봐 걱정돼요. 블레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엄마한테 제대로 된 아들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하준이를 찾아주세요. 그 아이만큼은 지켜주세요.
재호는 카메라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불레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자라니, 재호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8살이나 된 아이가. 불레는 손으로 얼굴을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재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불레는 울먹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감당했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불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편지와 돈도 챙겼습니다. 불레는 결심했습니다. 찾아가야 했습니다. 손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재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불레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불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손자는 어떤 아이일까? 재호를 닮았을까? 건강할까? 잘 지내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강릉 시내에 도착한 불레는 중앙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소를 적어온 쪽지를 꺼내 확인하며 골목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57번지를 찾아 걷다 보니 허름한 빌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불레는 빌라 앞에 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문이 2개 있었습니다. 불레는 한쪽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레의 눈앞에 작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 선 아이는 작았습니다. 키가 불레의 허리쯤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큰 눈으로 불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불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재호를 닮았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불레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불레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너 이름이 하준이니? 불레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하준이에요. 불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재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레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하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불레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해야 할까? 잠시 망설이던 불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아빠를 아는 사람이란다. 윤재호 아저씨 말이야. 하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요? 아빠 아세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불레를 바라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불레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딸려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방을 둘러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호의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아이는 불레를 방바닥에 앉게 하고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불레는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혹시 엄마는 어디 있니?
불례가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있어요. 많이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불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원이 어디니? 시립병원이요. 3층 병동이에요. 하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혼자 있는 거니?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낮에는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기다려요. 저녁에는 편의점 김밥 사 먹어요. 그리고 엄마 보러 병원 가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불례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낯선 사이였습니다. 불례는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좀 만나봐도 될까? 불례가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도 아빠 이야기 들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는 불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불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립병원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3층 병동으로 올라가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준이는 익숙한 듯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불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 4개가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 하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불례를 보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김선이었습니다. 36살이었지만 마흔처럼 보였습니다. 병색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재호의 어머니입니다. 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님이시라니. 선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불례는 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혹시 재호를 아시나요? 불례가 물었습니다. 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알아요. 그 사람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선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불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호 씨 회사 후배였어요. 일하다가 알게 됐죠. 재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이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 아빠는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하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어요. 그때 재호 씨가 도와주셨어요. 병원비도 대주시고 하준이 분유값도 보태주셨어요. 불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선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호 씨는 하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아꼈어요. 주말이면 하준이 데리고 공원도 가고 장난감도 사주셨어요. 하준이는 재호 씨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간이 나빠졌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재호 씨가 돈을 빌려주셨어요. 하지만 갚을 길이 없었어요. 선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저희 걱정만 했어요. 하준이 잘 키우라고, 꼭 건강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살았다니.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니. 불레는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불레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불레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이 지키려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예요. 불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이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불레는 그날 병원비 납부 창구로 갔습니다. 밀린 병원비를 물었습니다.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불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가서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모두 냈습니다. 병원비를 낸 다음 날 불레는 하준이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준이 혼자 월세방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불레는 하준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이제 여기서 지내자. 불레가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공책, 연필이 전부였습니다. 불레는 재호의 방을 정리해서 하준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방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불레는 걸레질을 하고 이불을 널었습니다. 하준이는 방 한쪽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선 집, 낯선 할머니,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줄게. 불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재호를 위해 마지막으로 밥을 지은 게 언제였던가. 불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하준이를 불렀습니다. 하준이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하준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불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필요하면 말하고.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불레는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호가 어렸을 때도 저렇게 먹었습니다. 불레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준이는 학교에 갔고 불레는 꽃집을 지켰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준이는 점점 불레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불레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불레 씨 맞으신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윤재호 씨 회사 동료였습니다. 불레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장례식 때 본 얼굴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내고 갔었습니다. 아, 그때 오셨던 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불레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블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이를 아는 걸까? 블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블레는 긴장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재호 씨가 고생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블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돈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조사 결과 김선희가 연루됐습니다. 블레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철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선희는 격리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 여자가 병원비 때문에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들통날 뻔했죠. 블레는 손을 떨었습니다. 박철수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때 재호 씨가 나섰습니다. 자기가 실수로 돈을 잘못 처리했다고 했어요. 김선희를 감싸준 겁니다. 회사는 재호 씨를 징계했습니다. 월급도 깎였고요. 블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일로 재호 씨가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승진도 밀렸고 동료들 시선도 안 좋아졌죠. 재호 씨는 그 뒤로 계속 힘들어했어요.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 때문에 재호 씨 인생이 망가졌어요. 재호 씨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블레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 여자를 도와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원비까지 내주셨다고요. 어머님, 그 여자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박철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블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블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블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는 박철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재호가 고생했다니,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니, 블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블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레는 하준이를 학교에 보낸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희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블레는 선희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블레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하지만 블레는 웃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블레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블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돈 횡령한 거 사실입니까?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내 아들이 당신 잘못 덮어쓰고 징계받은 거 맞습니까? 블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블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했단 말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망가진 거란 말입니까? 블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일은 전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재호 씨가...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블레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다신 보지 맙시다. 당신도 그 아이도. 블레는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선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블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선희에 대한 분노, 재호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하준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불레는 하준이를 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선희가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의 엄마 때문에 재호가 고생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그런 불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불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혹시 김선희 씨 보호자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불레가 말을 흐렸습니다. 간호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쓰러지셨어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불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선희는 재호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도와야 할까요? 불레는 냉정하게 결심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불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선희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준이의 슬픈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불레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불레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호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불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레는 창고로 갔습니다. 구석에 재호의 짐이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옷가지, 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재호가 입던 옷을 만지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낡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재호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었습니다. 불레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아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휴대폰에는 사진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재호와 하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식당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재호는 정말 하준이를 아꼈던 게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 재호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불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저장된 영상 파일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불레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재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USB에서 본 것과는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재호는 어두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남기는 겁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불레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횡령 사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선희 씨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불레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희 씨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잘못 처리해서 돈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선희 씨를 의심했어요. 재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선희 씨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참이었어요. 만약 횡령범으로 몰리면 직장에서 쫓겨날 거고, 그러면 하준이를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불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처리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징계는 받았지만 괜찮습니다. 선희 씨와 하준이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희 씨와 하준이는 제 전부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재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만약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부탁드려요. 선희 씨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꼭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불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남의 말만 듣고 오해를 했구나. 불레는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재호가 스스로 책임을 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레는 선희를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미안하다, 재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불레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불레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불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선희에게 가야 했습니다. 불레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병원 다녀올게. 아침 상 차려뒀으니 먹어라. 불레는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불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선희는 괜찮을까? 수술은 잘 받았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불레는 3층 병동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선희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불레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혈액형이 맞는 가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불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불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연세가 괜찮습니다. 검사해 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불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불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불레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불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선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키려던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레와 선희의 혈액형이 일치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간 기능 검사, 전반적인 건강 상태 확인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불레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깨어나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불레는 선희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곧 나아질 거예요. 불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손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하준이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와 함께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엄마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하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불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의사는 불레를 불러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적합성 검사 결과가 좋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불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의사는 불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불레는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꽃집을 당분간 닫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걱정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마을 슈퍼주인 김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불레 씨, 정말 수술하실 거예요?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야 할 일이에요. 김 아줌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요. 괜찮아요. 제 아들이 지키려던 사람이에요. 불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아줌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우리가 하준이 잘 챙길게요. 마을 사람들은 하준이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약국 할머니는 하준이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육점 아저씨는 하준이 학교 갈 때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불레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사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불레는 하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준이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무섭지 않으세요? 불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안 무서워. 저는 무서워요. 엄마도 잃고 할머니도 잃으면 어떡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레는 하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잃어. 꼭 돌아올게. 약속할게.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레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하준이는 불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불레는 이른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불레는 손을 흔들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불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불레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재호야, 엄마 힘내볼게.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이니까.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선희가 실려왔습니다.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불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선희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불레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는 마취제 때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꿈속에서 재호를 만났습니다. 재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재호는 블레를 안아주었습니다. 블레는 아들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가 잘할게. 엄마는 이미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재호는 블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블레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가지마. 블레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선희 씨랑 하준이 잘 부탁드려요. 재호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블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블레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블레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준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하준이는 블레의 손을 잡았습니다. 블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 왔어. 약속 지켰지?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블레는 하준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 선희도 깨어났습니다. 선희는 블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블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하준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하고 감사해요. 정말로요. 블레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와 엄마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블레와 선희는 차츰 회복되어 갔습니다. 블레는 일주일 먼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블레는 하준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선희는 조금 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블레는 꽃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못하게 했고 쉬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꽃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블레는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꽃 찾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을 사러 온 건 아닙니다. 혹시 정블레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한종합건설 인사팀장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윤재호 씨가 다니던 회사 인사팀장입니다. 블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호의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블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꽃집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회사에서 작년 횡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습니다. 불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회계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는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전산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불레는 눈이 커졌습니다. 최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김선혜 씨도 윤재호 씨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전부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불레는 손을 떨었습니다. 재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선희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밝혀진 겁니까? 불레가 물었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급하게 처리하느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윤재호 씨가 자신의 실수라고 하셔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불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호는 선의를 지키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윤재호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 기록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최민수는 서류를 불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재호 씨께 드렸어야 할 위로금입니다. 부당하게 징계받으셨으니 회사 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합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불레는 수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재호의 결백이 증명됐으니까요. 최민수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선희 씨에 대한 건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 씨도 무고하게 의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재호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동료들을 끝까지 지키려 하셨어요. 불레는 최민수를 배웅했습니다. 꽃집 문을 닫고 불레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재호의 결백이 증명됐습니다. 선희의 결백도 증명됐습니다. 불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야, 내 진심이 드러났구나.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 다음 날 불레는 병원으로 선희를 찾아갔습니다. 선희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선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불레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재호 회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불레는 최민수가 전한 이야기를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횡령 사건의 진실, 재호의 결백, 선희의 결백까지.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 씨가 그렇게까지. 선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불레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는 당신을 정말 아꼈어요. 끝까지 지키려 했어요.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재호 씨를 사랑했어요. 하준이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였어요. 하준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재호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며칠 뒤 박철수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불레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김선혜 씨를 잘못 봤어요. 재호 씨도 오해했고요. 불레는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재호도 용서했을 거예요. 박철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 과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걸 몰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지키려 했어요. 박철수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재호 형 납골당에 갈 때 이 꽃 좀 전해주세요. 제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전해주세요. 불레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불레는 꽃다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주말 불레는 선희와 하준이를 데리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선희는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꼭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재호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불레는 꽃을 놓았습니다. 선희도 꽃을 놓았습니다. 하준이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아빠와 엄마, 할머니가 손을 잡고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건강해졌어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하준이도 잘 키울게요. 약속할게요. 불레는 위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호야, 내 마음 이제 다 알았어.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 잘할게. 선이랑 하준이 잘 지킬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재호가 지키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강릉 바닷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불레는 선희, 하준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예뻐요.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처럼 슬픈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불레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선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선희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불레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숨긴 가족이라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희와 하준이는 불레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하준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예쁜 조개를 발견할 때마다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분홍색이에요. 정말 예쁘구나. 집에 가져가자. 불레는 하준이가 주운 조개를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준이는 다시 뛰어가서 조개를 주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불레는 재호를 떠올렸습니다. 재호도 어렸을 때 저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재호 씨 닮았죠? 선희가 물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닮았어요.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두 사람은 하준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달부터 일 시작하려고 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레는 선희를 보았습니다. 몸은 괜찮겠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일상생활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가벼운 일부터 시작하려고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호 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일하지 않겠냐고요. 격리 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대요.
불레는 기뻤습니다. 잘 됐네요. 일하면 좋죠. 하준이도 엄마가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 보면 좋아할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살겠어요. 재호 씨가 지켜준 삶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님, 저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레는 놀라서 선희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준이도 할머니를 좋아하고 저도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월세방은 너무 좁고 낡았어요. 어머님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불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불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외롭던 집에 사람이 생겨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뭐해요? 하준아, 우리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불레가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재호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재호가 바랐던 거예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불레는 하얀 국화를 한 다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도 하나 샀습니다. 이 화분은 뭐예요, 할머니?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불레는 화분을 들어 보였습니다. 프리지아 구근이야. 심으면 봄에 예쁜 꽃이 피어. 우리 집에 심을 거예요? 응, 마당에 심자. 세 명이서.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불레는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선희가 구근을 넣었습니다. 하준이가 흙을 덮었습니다. 이제 물 주면 돼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 주자. 하준이는 물 뿌리개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흙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꽃 피어요? 봄에 피지. 조금 기다려야 해. 제가 매일 물 줄게요. 하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가 잘 키워줘. 저녁이 되었습니다. 불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선희가 도왔습니다. 하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세 사람은 둘러앉았습니다. 불레는 밥그릇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준이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레는 하준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불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면 아빠는 더 행복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우리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레는 하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라, 우리 하준이.
거실로 나온 불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불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호야, 엄마 이제 알겠다. 내 사랑은 떠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불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재호야. 엄마가 잘 살게. 선이랑 하준이랑 행복하게 살게.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불레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 심은 프리지아 구근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하준이가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싹이 났어요.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가 작은 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두색 싹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예쁜 꽃이 필 거야. 불레가 말했습니다. 선이와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